네,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부 심판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압승을 거두며 의회 권력 주도권을 쥐게 됐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총선 결과 짚어보고 총선 이후 정계 개편 방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였는데 48석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6석, 국민의힘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년 전의 총선과 비교하면 동작, 을 지역을 탈환했고 마포갑, 도봉갑 지역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서울 지역의 당선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보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당선인 정리했습니다. 먼저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당선이 됐고 중구 성동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그리고 중구 성동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이어서 용산 지역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당선됐고요. 광진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후보, 광진을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동대문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 동대문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중랑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랑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성북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성북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에서 당선된 후보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강북을 민주당의 한민수 후보 당선, 도봉갑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 당선, 도봉을 민주당의 오기영 후보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노원갑도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우원식 후보 당선됐습니다. 노원을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 역시 당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은평갑 민주당의 박주민 후보 당선됐습니다. 은평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우영 후보 당선, 서대문갑 민주당의 김동아 후보 당선, 서대문을 민주당의 김영호 후보 당선입니다. 네, 마포갑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마포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정천래 후보, 양천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천을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강서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 강서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서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후보, 구로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구로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금천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영등포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동작갑으로 가보시죠.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 당선됐습니다.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당선, 관악갑에서는 민주당의 박민규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관악을입니다. 민주당의 정태호 후보 당선,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초을 국민의힘의 신동욱 후보 당선. 이어서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각각 서명웅 후보, 박수민 후보, 고동진 후보 당선. 이어서 송파갑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 당선, 송파을,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당선, 송파병, 민주당 남인순 후보 당선. 네, 저희가 그 당선인을 보고 왔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 지역. 뭐 4년 전에는 이제 그 서초, 강남, 송파, 갑을, 그다음에 용산 이래서 이제 8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동작을의 그 나경원 후보, 심지어 이제 그 도봉구는 험지인데 거기 이제 안기령 후보를 이제 꺾고 김재섭 후보 같은 이런 이제 그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 기대치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뭐 너무 이제 접전지에서 많이 패해가지고 실제 기대는 이제 거의 뭐 반반 정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제 그 한 12석 정도 되니까 4년 전보다는 이제 그 4석이 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대치에는 미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총선 예. 때는 41대 8이었습니다. 41이 민주당의 의석수였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한석이 서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되는 수치로는 36대 12로 민주당이 한 4석 정도를 빼앗긴 셈이 됐는데 이거는 지난 총선에는 유례없는 수도권, 뭐 경기 포함해서요. 특히 서울 지역도 아까 짚어주신 강남권과 용산을 빼고는 민주당이 다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례적이라서 그것이 수성이 가능할지 상당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이 정도는 수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뭐 출구조사와 비교적 달리 나온 동작을 뭐 도봉갑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어떤 개인기로 지금 이런 어떤 정권 심판론을 좀 뛰어넘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기가 좋았다고 보시나요? 예, 이를테면 나경원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절치부심하면서 지역에서 미리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본인의 승리가 아니라 일단 국민들의 승리다. 유권자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봉갑 같은 경우도 사실 안기령 후보가 지역과의 연고 같은 것은 비교적 옅었고 그 예. 이후에도 뭐 다른 지역구에 갔느니 뭐니 하는 그런 구설이 있었던 데 반해서 김재섭 후보는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지역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을 가진 것이고 그냥 민심을 어떤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민심을 좀 뛰어넘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당선인 살펴보고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또 수도권에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의석수가 걸려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선거구 5곳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 지역의 당선인 상황은 어떤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경기 지역 당선인 살펴보시죠. 수원 갑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 수원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수원 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수원 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수원 무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 성남 수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 중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고요. 성남 분당을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정부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당선됐고요. 의정부 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 안양 만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양 동안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후보, 안양 동안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당선됐고요. 부천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2대 총선 경기 지역 당선인 상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천 을입니다.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 당선, 부천 병은 민주당의 이건태 후보 당선, 광명 갑 민주당의 이무경 후보 당선입니다. 이어서 광명 을도 함께 보시죠. 역시 민주당의 김남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평택 갑, 평택 을은 각각 민주당의 홍기원, 이병진 후보가 당선. 계속해서 평택 병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동두천, 원주, 동두천, 양주, 연천, 갑 민주당의 정성호 후보 당선. 이어서 동두천, 양주, 연천을 국민의힘의 김성원 후보 당선. 네, 이어서 안산 갑도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당선, 안산을은 민주당의 김현 후보 당선, 안산병 민주당의 박해철 후보 당선. 네, 이어서 고양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애 후보 당선됐고요. 고양을은 민주당의 한준호 후보 당선, 고양병은 민주당의 이기현 후보 당선. 네, 계속해서 고양 정으로 가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고요. 의왕 과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구리는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남양주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당선됐고요. 남양주 을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 남양주 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오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당선됐고요.
시흥갑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 시흥을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군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가 당선됐고요. 하남갑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하남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용인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용인을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 용인병은 더불어민주당 구승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용인정으로 가보시죠. 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파주갑, 파주을은 각각 민주당의 윤후덕 후보, 박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 당선, 이어서 안성은 민주당의 윤종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화성갑, 민주당의 송옥주 후보 당선. 계속해서 화성을로 가보시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당선, 이어서 화성병은 민주당의 권칠승 후보 당선, 화성정은 민주당의 전용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갑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소병훈 후보 당선, 광주을에는 민주당의 안태준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포천 가평은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주 양평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상황 저희가 살펴봤고요. 당선인들의 면모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이제 한석인 나라가 60석으로 최다인데요. 4년 전에도 이제 8석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6명 당선자가 지금 보이네요. 지금 현재 안철수, 김은혜, 그다음에 김용태, 그다음에 김성원, 송석준, 김성교. 참 이게 경기도에서 아마 대참패가 이번 선거 전체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용인 반도체 벨트 예. 거의 다 이제 접전 끝에 갑을 병정 4석을 다 민주당한테 뺏긴 거 이것도 이제 큰 타격의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수원에도 5대0인데 특히 저는 막말 판문의 김준혁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양문석 예. 이런 이제 분들도 타격이 됐다는 거 이거는 참 이게 어떻게 민심을 해석해야 될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민심에 대한 해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수원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5석을 전부 탈환했었거든요. 이번에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막판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김진혁 후보의 이제 과거 발언들 그런 부분이 아마 민주당에서도 총선 이전에 이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이게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거든요.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왜냐하면 이 정권 심판론이 워낙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잘못했지만 유권자들한테 같이 포함해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내놨었는데 그 분석이 결과적으로 맞았던 셈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기반이기도 하고 인구 어떤 분포상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던 지난 정부 때 그랬던 현상도 있기 때문에 더 일단 야권세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상 이번에도 그 선거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22대 총선 성적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원지역 민심은 민주당에 쏠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막판에 국회 완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했지만 효과가 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세종시도 이제 접전 끝에 예. 류재화 후보가 이제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이게 석패를 했거든요. 예. 세종시에서도 이제 다 이랬고 대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국회 이전은 공약을 했지만 이미 국회 자체가 대부분은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있었고 완전하게 이제 의장실이나 다 이전한다. 이 공약이 크게 이제 먹히지는 않았던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서도 이제 우리 정우택 그분이 5선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좀 공천 취소 이런 이제 공천 파동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도
역시 이게 참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스윙부터 지역 중원 네.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카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서 전격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게 예. 국회 완전 이전을 세종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유권자분들이 현명하신 게 이게 그냥 한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헌법 결정 내에 따르면 관습헌법상 국가의 아주 주요한 권력 기능을 행사하는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례를 번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단 입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소구하기에는 상당히 큰 의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포의 서울 편입 유사해 보이는 어떤 행정 재편과 관련된 그런 문제의식을 던진 적이 있는데 목련이 피면 다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로 우리가 승리를 하면 이 부분도 추진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대로 최소한 첫 발걸음을 떼는 정책적인 행보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이슈를 던졌어도 정작 그 지역의 유권자들한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결과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부산에 대한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 18석이 걸려 있는데 국민의힘이 17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고 민주당은 한 석만을 가져가는데 그쳤거든요. 이 승패를 가른 요인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3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해찬 또 이제 의원의 그 무소속 출마 이런 이제 변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보수표가 좀 흩어지면서 상당히 그 민주당이 부산서도 선전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그 해운대구까지도 여론이 이제 앞선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보수층이 좀 결집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이게 진짜 개헌 저지선이나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게 마지막에 저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우리 역으로 민주당이 그 2석을 더 잃어버리는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과반 정도에서 선전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이제 그 한석만 건재는 북구에 그분의 그 전재수에는 워낙 지역구 관리 탁월했고 그다음에 서병수 시장은 이제 갑자기 그 선당 후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지역 빼고는 뭐 국민의힘이 이긴 거죠. 막판 보수의 결집의 힘이 컸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직전에 판세 분석을 했을 때 부울경도 흔들린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게 뭔가 3파전이 되는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PK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부산의 투표율이 67.5%로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지만 이제는 사전 투표율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도 이게 보수층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또 이 부산 지역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북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전북의 그 의석 10석을 민주당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예. 호남에서 견제가 민주당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2개밖에 없다 봐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무소속 후보. 예. 근데 그 이번에 선거에 무소속이 당선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거대 양당이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견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는 뭐 이낙연 대표가 이제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하고 또 합쳤다가 헤어진 것부터 너무 시행착오하면서 그 힘을 못 썼다. 따라서 이제 그 호남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봅니다. 예, 이렇게 싹쓸이까지 한 거는 17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휩쓴 지 20년 만인데 이거 뭐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걸까요? 예, 일단 전주 뭐 같은 경우에 전북 같은 예. 경우에는 또 이 뭐 전남과는 약간 기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행보를 보면 아주 상징적인 단면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짚어주신 대로 20년 만에 싹쓸이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항상 뭐 민주당의 표를 기계적으로 줬던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정운천 후보 삭발식을 했습니다. 함거에 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016년도에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 타이틀로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주 을 같은 경우에는 현역 강서
의원이 진보당이고 민주당 후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도상 전혀 불리하지 않았고 해볼 만한 선거였고 어떻게든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건 후보가 이걸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머리를 밀고 읍소 전략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겠습니까? 특히 이 전북 지역에서 이 강한 이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는 걸 여기에 출마한 후보가 정말 직감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결과로 20년 만에 이 지역의 전체 의석을 민주당이 탈환하는 그런 좀 뭐랄까 흐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짚어봤고요. 또 이 와중에 화제 당선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출구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에 더욱더 약간 극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뭐 일례로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그랬습니다. 실제 당선 소감은 어떻게 밝혔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저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할을 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 더불어서 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결과에 대한 어떤 소감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동작을은 이제 나경원하고 유삼영 후보 싸움이 아니고요. 나경원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저는 싸움이었다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7, 8번 지원 요새가 왔을 겁니다. 유삼영 후보는 이제 그냥 본거지는 부산이에요. 갑자기 이제 여러 돌리다가 마지막에 그 연고 없이 근데 동작이 왔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만 가지고는 이제 원래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지역을 거의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여론이나 출구조사는 뭐 역전된 걸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만큼 이게 출구조사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나경원 대표는 만약에 뭐 전당대회나 있다면 자기 가장 유력한 당대표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네. 보일지도 주목이 되고 또 이제 소감을 하는 장면을 보면 뭐 개인은 승리했습니다만 당에 대한 의석수 이야기를 할 때는 다소 좀 표정이 어두워 네.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과 상당히 뭐 대학 동기고 사법고시를 같이 공부했고 이런 인연이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좀 분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지난번에 출마하려고 본인이 이렇게 의사를 밝혔을 때 사실상 주저앉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20여 명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사에서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쨌든 당내에서도 핍박받는 이미지가 있었고 본인이 실제로 이 정부의 이 실정으로 인해서 사실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이렇게 어렵게 가까스로 출구조사와 다른 이런 장면이 펼쳐지면서 승리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좀 원망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리고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당연하지만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일단은 그리고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는 판단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5선인가가 됩니다. 그러면 당권 도전은 지난번에 한번 좌절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와 어떤 입장을 본인이 견지해야 될 것인가, 대립각을 세우는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첫 승리의 일성으로도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냉담한 차가운 반응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화제의 당선인으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전 4기 만에 드디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역시 당선 소감 듣고 오시죠. 앞으로 동탄의 구석구석
이 동탄 발전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혁신당은 앞으로 진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당선인의 소감을 듣고 오셨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좀 열세였는데 그걸 극복하고 정말 말 그대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차원이 다른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소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그 공영훈 후보가 상당히 앞섰었는데 내부 정보인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그 지지세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그 한정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한 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출마 경험이 3번 있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대역전거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도 이제 그 원래는 3% 넘을지 안 넘을지 좀 이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료 대란, 의사 그 지역 아마게 이준석 신당의 그 비례 1번이 소아과 의사인가 그럴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보니까 의사들 또는 이제 의사 가족들이 개혁신당의 그 비례표를 좀 던져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례도 생각보다 이게 2석을 건지고 지역구는 이제 그 공영훈 후보 하락세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소감에서 뭐 당대표까지 했는데 왜 떠났는지 뭐 곱씹어 봐야 된다. 그거야 이게 본인이 분탕질 치다가 본인이 잘못해서 떠난 거지 뭐 씹어볼 게 뭐 있습니까? 본인 잘못으로 나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듣고 왔고요. 좀 소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였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선거 막판에 특히 이 선거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그 시기에 골든크로스 이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 초반에 한 20%대 지지율, 뭐 2자릿수가 나오긴 했지만요. 당선 가능성까지 내다봤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낙선이 죽기보다 싫다라고 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선거 전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그 후보의 부모님을 모든 유권자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피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축출당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피해서 3시간 동안 울었다. 아마 유권자들 마음에 가닿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효과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지역에 와서 정치 경험 없는, 국회 경험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면서 이 화성 지역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길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건 당장 차기는 아니어도 차차 차기의 대선 주자로는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곱씹어 보시라라고 직격을 합니다. 본인이 왜 전직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랑하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묻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당선되면 제일 술맛 떨어질 분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비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국회 들어가서도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건 윤석열 정부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실제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저희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뭐 앞서 나경원 후보 5선 고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남시 갑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6선 고지, 당내 최다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또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일단 원내 1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6선의 조정식
또 의원이 있기도 합니다. 예. 아마 민주당 내에서 같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을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울지가 정해질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추미애 이 의원이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국회 부의장은 있었지만 국회의장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가정인 상황입니다만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가진 함의, 뭐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이번 당선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가능성은 뭐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보다는 그 지명도는 더 있으니까 무게감. 옛날 당 대표도 했고요.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아킬레스건인데 그 아들은 그 탈영 의혹으로요. 제 조사인데 그게 내려와 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제 그 아들을 소환했는데 아들이 그 외국으로 튀르키예로 나가버렸어요. 지금 이제 출국 못하게 하니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걸 이제 기소유예 중에 일종인데 입국 시에 이제 검찰에 통보되면 바로 이제 조사하는, 따라서 이제 그 아들의 그 조사, 그때 그 휴가 후에 미복귀 있잖아요. 이 조사가 이제 보좌관이나 추미애 대표에게 재조사가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화제 당선인 살펴볼 건데요. 세종갑지역 새로미래 김종민 당선인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당선 소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세종갑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결과보다 이 세종갑에서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준엄한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 심판이란 대의를 위해서 작은 차이, 비록 당이 다르더라도 또 서운한 게 좀 있더라도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연대, 연합, 정치의 소중한 뜻,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단호한 민심 반드시 받들어서 더 이상 늦춰지면 세종시가 그냥 인구 40만의 중소도시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우리 새로운 미래가 민심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민 당선인의 소감 듣고 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옛날에 그 예. 제가 그 조수진 변호사라고 왜 공천 취소됐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공천 받았을 때 그 유시민 대표인가? 그분이 그 길에서 이제 배지를 주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진짜 이제 그 비유적으로 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길에서 배지를 주었다 할 정도로 운이 좋은, 얻었다고요? 그렇다 봐야죠. 운이 따른 거죠. 바로 이제 그 공천 신청 기간 후에 이제 그 이영선 변호사 아마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상 무소속하고 똑같습니다. 한석이거든요. 과연 이제 끝까지 혼자 새로운 미래를 이끌고 나갈지 아니면 이게 다시 민주당으로 또 복귀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사익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해 네.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예. 분석에 동의가 되고요. 김종민 후보도 당선한 다음에 민주당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당내에서 쓴소리를 던졌을 때 정치적 스탠스와는 완전히 달라진 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민주당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당 밖에 나가서 오히려 민주당에 감사하다고, 원래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어떤 승리를 견인해 준 측면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처한 정치적 입지가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민주당 후보, 원래 이 세종갑은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예.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면 사실 낙선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내부에서 스크린하는 그 자료와 정말 선관위에 신고할 때 자료가 달랐다는 건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 예.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지역에 김종민이라는 또 정치인이 민주당의 뿌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있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당선의 사실상 1등 공신은 민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과 민주당 그 지지자들 그리고 그 진영과의 연합을 첫 승리 일선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들을 각 주체들, 각 정당 그리고 각 정당을 이끄는 뭐 지도하는 지도부들이 있을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이번 야당, 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전체를 이제 여소야대로 보내는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남아있는 좀 시간들이 있잖아요. 국정 운영 동력 측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그 레임덕이 뭐 본격화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동의 안 하는 게요. 지금 이제 2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백석이 무너졌다면 심각해요. 백석이 무너지면 이제 레임덕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부권도 3분의 1로 이제 무력화되고요. 대통령을 이제 그 탄핵할 수도 있고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지금 109석 이렇다면 이게 지금 의석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4년 전에 103석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다면 야당도 협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패스트 트랙을 태우더라도 이게 패스트 트랙이 아닙니다. 슬로우 트랙입니다. 그게 1년 이상 걸려요. 어차피 이게 법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결국 의회는 이제 협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은 이제 그 의회는 국민의힘에 맡겨두고요. 직접은 이제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이 권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뭐 특별하게 레임덕이 온다. 백석이 무너질 때 그런 이야기인데 백석을 사수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지금하고 이렇게 봅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이제 살펴볼 사람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일단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일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고 또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떨까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비대위원장 사퇴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현 시점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의 참패를 누가 원인으로 제공했는가와 관련해선 아마 책임 소재의 추궁이 당연하지만 당내에서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러 실종들 그리고 후보들을 좀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악재를 자초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문제랄지 황상무 수석 문제도 너무 오랜 기간을 끌었죠.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차별화에 성공했느냐?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윤한 갈등의 촉발점이 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은 아니 내가 언제 사과 요구한 적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황상무 수석 문제든 이종섭 전 장관 문제든 본인이 해결했다라고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는 큰 목소리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책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2조 심판론이었던 겁니다. 야당을 비판하고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는 거.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었던 셈이죠. 유권자들이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권자들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에 저를 더 보고 싶으면 국민의힘을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유권자들이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인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졌고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의 남은 선택지는 비대위원장 사퇴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아마 근데 그 뭐 본인이 그 공언한 대로 저는 대권에 계속 정치를 할 걸로 보고요. 다만 근데 그 지금 계속 이어서 하기에는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부 전제를 위해서는 일부 후퇴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제 메시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아마 이제 재충전에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나왔습니다만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성적표가 이제 나온 건데 이번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처음엔 열성 목표치를 잡았고 그 이후에 10+알파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죠. 이거는 강성 지지층만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른바 지민 비조와 관련해서 1번 민주당 찍고 9번 조국혁신당을 던진, 거기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국회 입성에서 어떤 정치적인 모양새를 보여줄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첫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바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느냐면 여야 공히 어떤 검찰의 어떤 기능을 그대로 공정하게 대입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 수사는 없었던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선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어떤 대필 작가의 논문이 게재됐다는 거에는 다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게재한 곳에서 제대로 스크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직격하는 그런 행보가 조국혁신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도 앞으로의 모습이 좀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국혁신당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행보 보이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이제 그 구속될 게 예상이 되고요.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되면 아마 이제 옥중 청정 교도소에서 이제 그 수렴 청정이 아니고 뒤에서 이제 활동할 수는 있는데 아마 이 의석 가지고는 이게 의미 있는 활동 힘들 거예요. 결국 저는 민주당하고 그 합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